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감염과 무균술 부분 살펴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파트가 간호실기의 꽃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병원 감염을 예방을 하려면 감염 회로를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예 감염이 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균도 하고 격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도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면서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정말 단순하고 쉽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무균술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잘 씻어줘야겠죠. 이 병원 감염은 감염병 예방 요런 거랑 합쳐져가지고 보건간호와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감염이 되는지 여러 가지 경로를 살펴볼게요. 감염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병원체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세균 덩어리죠. 그냥 이 세균 덩어리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죠. 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갔다 하면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병원균 덩어리가 감염의 원인이 된다,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종류로는 바이러스, 세균, 리케차, 진균, 기생충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병원체가 옮겨간 거예요. 병원체가 장소를 옮긴 거죠. 이 과정에서 균들이 옮겨가지 않게 예방을 해주면 딱 좋겠죠. 병원체가 아예 살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멸균, 살균, 항생제 이런 거 써주면 표면에 있는 병원체들 묻어있다가도 다 죽겠죠. 그래서 정말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이렇게까지 1차적으로 다 균들을 닦아냈는데 독한 놈들이 살아남았어요. 인간이라든지 동물, 흙, 물 이런데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균들이 옮겨가서 잘 살고 있다가 얘네들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면 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예방하는 것도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통해서 이 탈출하려는 이 병원균들을 다 씻어 내려주면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병원체에 감염이 돼서 아픈 사람들 격리를 해서 따로 놔주면 더 병원체가 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하고요. 또 멸균용품, 일회용품 이런 거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 병원소를 차단을 해서 병원체가 탈출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탈출을 하는 거죠. 이 탈출은 호흡기계를 통해서 기침을 하거나 숨 쉴 때마다 나오기도 하고요.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분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비뇨생식계 아니면 상처 같은 데 통해서 태반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기계적 탈출이라는 것은 모기에 물리거나 주사기에 찔려가지고 주사기를 통한 감염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병원소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하더라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죠. 탈출을 해서 묻었는데 손 씻기를 통해 씻어 내려주는 거예요. 애초에 탈출 자체를 못하게 재채기 할 때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돌려주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상처 만져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장갑 착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탈출한 병원체가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감염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환자랑 밥도 먹고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전파된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간접 전파라 한다면 감염된 사람이 있는데 모기가 물었어요. 진드기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진드기가 또 나를 물었어요.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전파되는 게 간접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침입 경로는 어떻게 보면 병원체의 탈출 경로랑 비슷해요. 호흡기를 통해 탈출했다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고요. 소화기계를 통해 탈출했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비뇨생식기계도 비뇨생식기 통해서 들어가고요. 어쨌든 이것도 감염의 경로인데 침입을 한데 손 씻기 잘 해주면 되겠죠. 그만큼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어찌됐든 다른 사람의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 좋고 건강 상태 좋아요. 그리고 선천적으로도 면역력을 타고났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이 균들을 죽여요. 이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에 세균을 죽이는 군대가 튼튼해가지고 이 들어온 병원체를 물리치면 병에 안 걸립니다. 이 또한 손 씻기를 잘 해주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군대가 싸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어쨌든 면역체가 약하고 이 면역력도 무너지게 되면 균한테 우리가 지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염 경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파트는 공중보건학의 질병관리 사업 파트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감염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뜻을 이해해두면 좋거든요. 병원 미생물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말을 하죠. 세균, 바이러스, 진드기, 리케차 예시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2차 감염이란 얘기는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다른 부위로 전이가 돼서 다시 감염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한번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면역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버티지 못하고 이 병원체를 이겨내지 못해서 폐렴이라든지 다른 엉뚱한 합병증이 생기는 걸 바로 2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교차 감염은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병원에서 잘 생기는 감염이거든요. 내가 멀쩡한 상태로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의료진이 워낙에 많은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를 한번 봤어요, 그 전에. 그리고 멀쩡한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의료진한테 묻은 전염병 환자의 균이 나한테 묻은 거죠. 또는 의료기구가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된 기구를 나한테 썼어요. 그럼 나는 멀쩡하더라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장염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독감 환자가 썼던 의료기구를 제대로 소독을 안 했네요. 그랬더니 내가 독감에 추가로 걸렸습니다. 장염 걸린 것도 그런데 독감도 옮아온 거죠. 이런 걸 교차 감염이라고 해요. 기회 감염 살펴볼게요. 기회 감염은 가만히 있다가 이때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감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한데 기회를 봐서 감염이 되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장내의 대장균은 질병을 일으키지도 않고 유산균 같이 나름 유용한 균들이에요. 근데 이 장내 대장균이 요도를 타고 들어가서 요로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해가 되는 감염이 되는 거죠. 중복 감염은 중복으로 감염이 됐다는 뜻이에요. 목감기에 걸렸는데 코감기도 나고 열도 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기저기 다 아픈 여러 번 감염이 된 케이스를 말을 합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는 교차 감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소독과 멸균 부분은 정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파트예요. 이 소독과 멸균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청결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환자분들 물품 다 쓰고 세척을 하는데요. 이게 찬물로 먼저 씻고 더운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물품에 혈액도 묻고 여러 가지 체액이 묻었을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부터 씻어주면 단백질 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껴가지고 잘 안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찬물로 먼저 혈액이나 지저분한 거 다 씻고 내린 다음에 더운 물로 비눗물로 씻어줘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장이 나중에 가면 헷갈립니다. 더운 물부터 씻는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럼 틀린 거죠. 왠지 더운 물로 씻어주는 게 더 깨끗하게 소독되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 함정 문제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찬물로 먼저 씻고 다음이 더운 물이에요. 이 부분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멸균 상태에서는 소독된 거 자체가 오염이에요. 그래서 소독이 됐다 하면은 사람들이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데 이 부분 개념 정말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일단 소독을 한다는 얘기는 이 병원균, 미생물들 다 씻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세균의 씨앗인 아포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균 씨앗은 남아있지만 웬만한 건 다 죽여버리는 게 소독이에요. 하지만 멸균은 아예 멸해버리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세균의 씨앗, 미생물 전부 다 제거한 완벽한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무균은 균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을 하고요. 방부는 우리 방부제라고 하잖아요. 미생물이 증식하는 걸 억제해주는 거예요. 속도를 좀 늦게 해주는 거지 소독하고 제거하고 없애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소독법, 멸균법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일단 무균적으로 해줘야 되는 중요한 행위들 살펴볼게요. 천자, 우리 몸에 구멍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돈유, 우리 몸에 구멍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무균이 중요하고요. 드레싱도 무균적으로 상태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병원에선 교차 감염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청결하게 소독, 멸균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모든 기구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시간, 돈 다 낭비가 돼요. 그래서 나름 고위험 기구, 중위험 기구, 비위험 기구 이렇게 레벨을 나눠놨어요. 한번 위험하지 않은 기구 살펴볼게요. 그냥 멀쩡한 피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점막에 안 닿아요. 청진기, 혈압계, 탁자, 의자 이런 거는 그냥 소독만 해줘도 괜찮겠죠? 간단하게 소독제로 닦아주고 청결 유지해주면 안전해요. 준위험기구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이 되는 기구예요. 예를 들어 내시경이라든지 내시광경, 기관지 삽입 튜브, 호흡기 치료기구 이런 애들은 점막에 직접 닿기도 하죠. 그래서 좀 높은 수준으로 살균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멸균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멸균 증류소로 헹궈주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고위험기구는 진짜 철저하게 무균수를 유지해줘야겠죠. 수술기구, 어떻게 감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무균, 멸균 상태 꼭 유지해줘야 되고요. 바늘 같은 거, 주사바늘 항상 멸균 상태 써야죠. 돌려쓰기 이런 거 안 되죠. 아까 요 천자 같은 거, 우리 몸 뚫고 가는 거 다 멸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용 칼이라든지 우리 몸에 이식해야 되는 물질 다 철저한 멸균 상태로 세균과 세균의 씨앗인 아포까지 다 죽여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껏 힘들게 멸균을 했잖아요. 근데 이 멸균 상태가 오염이 됐다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음 기구는 어떤 소독 방법이 적당한가요? 그래서 멸균 소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수술 기구 같은 경우는 고위험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고압증기 멸균법을 써주죠. 멸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위험 기구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 간단하게 알코올 소독만 하고 닦아줘도 충분한 거죠. 그리고 고무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걸로 하면 녹잖아요. 그래서 이온가스 멸균 이런 걸 해주고요. 의류 침구, 체온계, 혈압계 이런 것들은 비위험 기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특히 감염병 환자가 썼던 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석탄수 크레졸 이런 거 써서 좀 더 철저하게 소독도 하고 자비 소독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각까지 해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감염병 환자들이 있었던 병실은 병실도 소독을 해줍니다. 이온가스 소독을 해주는 거죠. 병원에서 교차 감염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침대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A 환자가 피부병이 있는 환자네요. 근데 A 환자 시트를 가는데 막 이 시트 돌 데가 없어서 B 환자 침대에다가 A 환자 시트를 놓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 논 사이에 A 환자 피부병균들이 B 환자한테 여기 침구에 후두둑 균이 묻는 거죠. 그래서 교차 감염 생기는 거예요. 다음은 멸균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멸균을 하기 전에는 세척을 먼저 해줘야 돼요. 아까 세척을 할 때는 찬물 먼저 하라고 했죠. 찬물로 씻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세척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씻어줘야 멸균을 할 수가 있어요. 잔여물이 있다면 거기서 미생물이 또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멸균을 해도 다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찬물, 더운 물로 꼭 세척을 하고 멸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멸균을 하려면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꽉 채워가지고 멸균 챔버에다 넣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 통기가 돼주고 통에 구멍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같은 재료끼리 멸균을 하면 좋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멸균을 하기 전에 세척을 꼭 찬물, 더운 물 해준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서 멸균을 시켜라. 요게 포인트예요. 멸균을 하게 되면 인디케이터라고 약간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아이보리색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멸균 꾸러미에다 붙여주면 처음에는 이게 티가 안 나는데요. 멸균을 하고 나온 물품들은 여기 까맣게 띠가 하나 생깁니다. 멸균이 됐다면 이렇게 표지가 까매져요. 그래서 이게 멸균 전인지 멸균 후인지 표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멸균을 하기 전에는 이 멸균기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멀쩡히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멸균 테이프 붙어있는 거 확인 봐서 이렇게 까맣게 돼 있으면 멸균되네. 그냥 테이프만 붙어있으면
아직 멸균 전인 물품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정말 중요한데요.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만나면 멸균입니다. 멸균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균이 없는데 균이 없으니까 균이 없죠. 그리고 멸균 상태랑 깨끗하게 소독된 애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멸균은 세균 씨앗이 없는데 깨끗하게 소독을 하면 세균 씨앗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소독을 한데 멸균 물품이 있는데 소독된 물품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세균 씨앗 이렇게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오염이죠. 그래서 이걸로 많이 틀려요. 멸균과 소독된 깨끗한 거 만났다 하면 멸균이다, 깨끗하다 해서 틀리는데 아닙니다. 오염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세균 씨앗 툭툭 떨어져 있으니까 오염이에요. 힘들게 멸균했는데 깨끗하게 소독된 물품 올려놨다? 스쳤다? 무조건 오염입니다. 이거 정말 헷갈려요. 그냥 멸균과 더러운 거 만났다 이러면 그냥 상식적이어서 그래 오염됐구나 하겠죠. 깨끗한 휴지가 있는데 똥 닦았어요. 그러면 이 휴지 더러워지잖아요. 오염이잖아요. 내 깨끗한 휴지가 있어요. 책상 깨끗한데 그냥 한번 먼지 있는지 없는지 닦은 거예요. 그럼 이 휴지? 깨끗한 거예요? 아니죠.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멸균이라는 거는 아무리 깨끗한 거 만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해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헷갈리니까 문제 풀면서 요거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멸균용품은 멸균용품끼리 닦고 보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멸균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압증기 멸균, 그 다음에 이온가스 멸균이죠. 왜냐면 그만큼 가장 많이 쓰는 멸균법이에요. 특히 고압증기 멸균법 병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유효기간은 2주입니다. 아무리 멸균을 했다 해도 2주가 넘어가면 오염됐기 때문에 다시 멸균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 위에 날짜를 써주죠. 2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예요. 많이 쓰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이 아포까지 사별하는 멸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써요. 철저하게 세척하고 닦아주고 물기 제거 건조한 다음에 포에 감쌉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다면 다 열어주고요. 나사가 있다면 나사 풀고 요 섭자, 요 집게 같은 애들은 벌려줘야 골고루 다 김이 서리면서 멸균이 되겠죠. 나사 같은 거 조여져 있으면 이 틈새에는 멸균 증기 이런 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열고 벌려주고요. 당연히 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무거운 거 아래다 두고 가벼운 거 위에다 두는 게 더 소독 돌리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멸균 후에 보관을 할 때는 최근 거를 뒤에다 놓고 오래된 걸 앞에다 놔줘야 빨리빨리 쓰고 또 뒤에 채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막 소독됐다고 앞에 있으면 앞에 것만 쓰고 요 뒤에 거는 2주 넘어가서 오염이잖아요. 멸균을 했다면 뒤에서부터 채운다. 요것도 일하는 센스죠. 그리고 멸균 테이프 색깔 봐서 이렇게 진하게 변색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멸균 잘 안 됐으면 이 멸균 테이프 색상 안 변합니다. 그래서 주로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 써요. 그냥 일반 금속 기구들 쓰는 거죠. 고압 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셀린, 기름, 물에 녹는 거, 부식되는 거 못 씁니다.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은 주로 수술기구나 거즈, 도뇨 세트, 스테인리스로 된 곡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멸균법 이름, 특징, 쓸 수 없는 거, 이 멸균법의 예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다음은 이온가스 멸균 볼게요. 얘는 냉멸균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온도가 낮아요. 가스를 이용한 화학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화학가스 쐬주는 거예요. 뭔가 포장이 완벽하게 밀폐가 돼 있다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도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온가스는 독성이 있어요. 멸균이 끝났다면 주기적으로 정화, 환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가격도 많이 비쌉니다. 고열로 할 수 없는 애들 하는 거예요. 고열에 강한 애들은 요 고압증기 멸균 쓰겠죠. 싸고 빨리빨리 돌릴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온가스 멸균은 예리한 기구, 내시경, 플라스틱, 고무 이렇게 열에 약한 애들 멸균시킬 수가 있어요. 건열 멸균은 일종의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븐에다가 구워버리는 거예요. 엄청 열을 가하다 보니까 종이나 천 이런 거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 오일, 바셀린 거즈 이런 거 사용합니다. 아까 고압증기 멸균, 바셀린, 파우더 이런 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건열 멸균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죠. 액체 같은 거 한 3분의 2 이하로 조금만 채우는 거예요. 다 꽉 채우기보단 조금만 채워서 멸균하는 거죠. 이렇게
꽉 채워버리면 보글보글 끓다가 흐르는 거죠. 화학멸균은 화학용액을 통해서 멸균시키는 거죠. 내시경 같은 거 열에 약하고 하지만 철저하게 멸균을 해줘야 되는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멸균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외과적 무균술은 멸균 상태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멸균 물품은 우리가 힘들게 멸균시켜놨잖아요. 그래서 품목과 규격별로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멸균 상태에 있는 물품들은 무균 상태여야죠. 기껏 멸균했는데 더러운 곳에 보관하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멸균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닿으면 오염입니다. 그래서 아까 헷갈리기 쉬운 거 있었죠? 멸균과 소독은 오염이라고.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을 해도 세균, 아포씨앗, 멸균에 다 떨어져서 오염이라고 했습니다. 더 어떠한 것이라도 그냥 멸균이 아니라면 다 무조건 오염이에요. 그리고 멸균 물품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내가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염입니다. 아무리 멸균 물품이라고 해도 요 가장자리는 어쨌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 하고 하니까 오염으로 간주를 합니다. 피부는 멸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린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멸균을 해도 또 뭐가 올라오고 해서 멸균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는 무조건 오염 상태라고 간주를 합니다. 젖었다, 습기 찼다, 축축하다 이러면 다 오염이에요. 멸균포 다 철저하게 했는데 포가 축축하고 뭐가 이렇게 끝에 젖어 있어요. 오염이에요. 가운을 철저하게 다 멸균시켰어요. 그래도 이 허리 아래 부분은 무조건 오염입니다. 그리고 가운의 뒷면도 오염이에요. 소독포도 아무리 철저하게 멸균을 해도 이 겉부분, 바깥 부분은 오염이 된 부분입니다. 멸균 물품을 봤더니 개봉한 흔적이 있거나 뭔가 뚫려 있거나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오염 처리해서 쓰면 안 되고요. 멸균 표지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띠가 생겨야 되는데 흐릿하게 이게 생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리까리하니까 쓰면 안 되겠죠. 소독포 가장자리, 아무리 멸균 물품이라도 이 가장자리는 오염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오염이고 언제가 오염이 아닌지 이런 내용 당연히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소독 볼게요. 소독은 멸균까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감염병 환자의 식기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부 균들은 100도가 넘게 끓여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비소독을 할 때는 물품이 완전히 물에 잠겨야 됩니다. 기껏 소독하는데 요 위에 물에 안 잠겨 있으면 소독이 안 되겠죠. 언제 넣냐 하면은 물이 완전히 끓는 시점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죠.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에 끓여야 돼요. 왜냐면 물이 끓을 때 유리 제품을 투여하잖아요. 온도차가 급격해서 유리 제품 깨집니다.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같이 넣어서 끓여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물이 보글보글 끓어서 올라오면 그때 투여를 해주는 거죠. 보통 한 10분 정도 소독을 해줍니다. 이 자비소독법 왜 알려드리냐면요. 일반 가정에 고압증기 멸균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병 같은 거 소독할 때 가정에서 쓰는 거죠. 기름기가 묻었다면 비눗물로 씻고 닦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비소독을 할 때는 꼭 뚜껑을 닫고 끓여줘야 됩니다. 뚜껑 닫고 10분 정도 끓여주는 거죠. 근데 뭔가 자비소독 오래 걸리잖아요. 끓이고 막 10분 동안 기다리고. 근데 급하게 뭔가 해야 된다 한다면 알코올에 소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멸균 아니고 소독이잖아요. 피부는 멸균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소독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를 소독을 하려면 먼저 손을 잘 씻어주고요. 알코올, 헥시딘, 포비딘 뭐 이런 걸로 소독을 해주는 거죠. 특히 포비딘은 살균 소독에 뛰어나서 많이 사용합니다.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멀쩡한 피부에 쓰는 거예요. 욕창이라든지 상처가 났을 때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요 점도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외과적 무균술하고 내과적 무균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외과적 무균술은 얼핏 살펴봤어요. 수술방 같은 곳에서 아주 철저하게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내과적 무균술은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깨끗하게 유지하긴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무균술까진 아닙니다. 그래서 손 씻는 방법도 달라요. 내과적 손 씻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 씻는 걸 말을 해요.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러면 손 놓고 비누 묻혀서 씻는 거죠. 이게 바로 내과적 손 씻기예요.
간호 업무 시작하기 전에 손 한번 씻어주고 또 환자 접촉하고 난 뒤에 씻어주고 그러니까 환자 만나기 전후, 식사 전후, 약 주기 전후 항상 손 씻기 철저하게 하란 뜻이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손 씻는 거니까요. 하지만 외과적 손 씻기는 좀 다릅니다. 장신구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손톱도 짧게 깎아줘야 됩니다. 손톱 밑까지 철저하게 씻어줄 거고요. 비누를 써서 손을 씻긴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소독제까지 사용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씻을 거예요.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손뿐만 아니라 팔꿈치, 전바까지 모두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냥 씻는 게 아니라 15분 이상 진짜 철저하게 씻어주고요. 손 씻는 방법도 특이해요.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손을 들고 씻어요. 손끝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씻어요. 왜냐면 내과적 손 씻기를 하면 팔꿈치에 있는 물이 손끝으로 떨어지면 이게 오염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씻으면 손끝에서 팔꿈치가 오염되긴 하지만 우린 손가락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에서 손가락으로 물 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세워가지고 특이하게 씻어주고요. 15분 이상, 14분 이상 엄청 철저하게 씻는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무조건 오염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 조절, 물 끄고 켜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외과적 손 씻기를 할 때는 손잡이가 발로 밟아서 무릎으로 눌러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로 스위치를 밟으면 물이 나오고 꺼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손 그냥 아무거나 닦으면 안 됩니다. 멸균 수건으로 닦아줄 거고요. 내가 닦으면 안 돼요. 내가 닦다가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이 보조자가 멸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혹시 내가 상처가 있다 하면 이 외과적 손 씻기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상처통에서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감염이 내가 오히려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외과적 손 씻기 피해주거나 아니면 멸균 장갑 껴가지고 상처를 가려줘야죠. 외과적이든 내과적이든 마스크는 공통적으로 착용을 하는데요. 원칙은 마스크는 한 20분마다 교환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숨 쉬고 하면서 마스크가 축축하고 눅눅해지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는 건 좋지 않죠. 특히 2-3시간 넘어가면 너무 오래 착용하면 마스크가 축축하게 젖어서 갈아 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착용 시간과 상관없이 마스크가 젖거나 찢어지거나 오염됐다면 무조건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혹 마스크를 대롱대롱 목이나 턱 같은 데 매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돼요. 덮으려면 덮고 빼려면 빼두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는 손으로 만지기보다는 끝만 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지저분한 부위잖아요. 다음은 가운을 입는 법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집어가지고 편하게 입으면 돼요. 대신에 등은 최대한 겹쳐서 입어주고요. 외과적 가운 착용은 착용법이 다릅니다. 내가 기껏 멸균된 옷을 입었는데 이 뒷사람이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등이 닿았어요. 아무리 멸균을 했다고 해도 뒷부분, 등 부분, 시야가 안 보이는 부분은 오염이 된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멸균과 오염된 거 닿으면 얘도 오염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등을 맞대고 팔도 이렇게 올리고 지나가는 거죠. 이것도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외과적, 내과적으로 가운 착용법도 다르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외과적 가운은 안쪽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겉에가 멸균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그냥 편하게 잡고 입은 다음에 겉에는 철저하게 멸균을 유지해주는 거죠. 내과적은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은 무조건 멸균 상태를 유지해줘야 돼요. 허리 밑과 등 뒤는 오염입니다. 그래서 이 겉부분은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닿으면 안 돼요. 뒤에 끈 같은 거 아까 손 철저하게 씻었잖아요. 등 뒤로 가면 오염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보조자가 입어줍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을 때 목에 닿아가지고 겉부분이 오염되지 않게 진짜 조심해줘야죠. 장갑 착용법도 달라요. 멸균 장갑을 낄 때도 이 멸균 부분에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멸균포 또는 포장지, 멸균 포장지 안쪽에다가 그냥 장갑을 편하게 떨어뜨립니다. 멸균 장갑을 막 꺼내면 살짝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안쪽 조심히 잡고 한쪽 손 끼고 멸균 장갑으로 여기 만지면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멸균 부위 닿게 이렇게 꺼내준 다음에 다음 장갑 이렇게 끼면 돼요.
하지만 외과적으로 장갑 끼는 방법은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것도 개방식과 폐쇄식 방법이 있는데 개방식 방법은 소매 밖으로 손이 나오게 해서 입는 거고요. 폐쇄식은 손이 소매 속에 있는 거예요. 멸균과 멸균이 닿아야 되잖아요. 이 외과적 가운의 겉부분은 멸균이에요. 그래서 멸균 장갑을 만져도 돼요. 오른손 가운 소매로 멸균 장갑을 집어서 왼쪽 소매에 툭 이렇게 올려줍니다. 투명하게 보면 왼쪽 손은 손바닥을 위로 해서 장갑 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장갑을 올려놓고 꾸깃꾸깃하면서 왼손에 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왼손은 멸균 장갑 꼈잖아요. 내과적과 마찬가지로 여기 오염이 됐기 때문에 멸균된 곳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똑같이 오른손 위에 올려주고 장갑을 착용하면 됩니다. 장갑을 벗을 때는 멸균수를 유지할 이유는 없죠. 다 끝난 거니까요. 이미 장갑 다 써서 오염을 된 거니까요. 그쵸? 장갑을 이렇게 살짝 말아가지고 이 안쪽 부위 잡고 쭉 잡아서 벗기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었다면 마찬가지로 또 뒤집어서 벗겨주면 되고요. 아까 전에는 이 바깥 부분을 멸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다 써가지고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이 오히려 깨끗하기 때문에 훅 뒤집어서 벗겨주는 거죠. 좀 이해가 가기 어렵다 한다면 일회용 장갑, 비닐 장갑 이런 거 한번 올려놓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병원에서 수술 장갑 준비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장비를 착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모자 먼저 쓰고 마스크, 그 다음에 가운 입고 목끈하고 허리끈하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벗을 때는 장갑 먼저 벗고 허리끈 풀고 손 씻고 그 다음에 목끈 풀고 가운 벗고 마스크 모자 거꾸로 역순으로 해주면 돼요. 손 씻기만 추가가 된 거죠. 수술실 보호 착용은 손 씻기가 여기 먼저 있었고요. 손 씻기가 왜 중간에 있냐 한다면 손을 씻어줘야 이 목끈을 좀 깨끗하게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책에서는 장갑 벗고 손 씻고 그 다음에 풀러라 하는 사람 있고 장갑 허리끈 푼 다음에 그 다음 손 씻고 목끈 풀러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손을 씻은 다음에 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끈 풀고 하나씩 벗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착용 순서는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멸균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격리라는 것도 필요해요. 격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격리와 역격리. 격리 같은 경우는 이 감염병 병균이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빨아들이는 음압 병실에다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뭐 결핵, 메르스, 사스, 코로나 뭐 이런 환자들 격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실에 들어갈 때는 의료진들도 헤파 필터, N95 마스크 이런 걸로 좀 더 철저하게 가리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 오염된 병실에 가운을 둘 때는 어떻게 놔야 되나 하고 헷갈리는 거죠. 이 병실은 이미 오염이 됐어요. 균 덩어리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면이 바깥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겉면에, 가운 겉면에 균들이 엄청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균이 막 퍼지겠죠. 그럼 격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병실 밖에 가운을 둔다면 뒤집어가지고 안쪽이 밖에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내가 놀이터에서 흙놀이를 하고 왔어요. 코트 겉면에 막 흙이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이 코트를 잠깐 놀이터 의자에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툭 하고 놓겠죠. 왜냐면 놀이터 의자에 먼지 많고 모래 많고 이러니까 그냥 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흙놀이를 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코트 이렇게 걸면 이 모래들 다 바닥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 오염된 모래 좀 감싸가지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고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역격리는 환자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균이 들어가면 환자가 아프고 병에 걸려요. 그래서 바깥에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약한 환자를 균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해주는 거, 그걸 바로 역격리라고 해요. 백혈병, 암 환자, 뭐 화상 환자 이런 분들을 오히려 역격리를 시키죠. 감염병 병동에서는 이중 포장을 합니다. 한 명은 병실 내에서 가운을 착용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토스하면 다른 한 명이 한 번 더 감싸가지고 이중 포장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안쪽에 있는 균이 밖으로 퍼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튼튼한 주머니를 써요. 이게 찢어지고 터지고 하면 균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라벨링도 어디 감염병 병동에서 나온 거다 하고 표시를 잘 해줘야겠죠. 뭐 요리기구, 뭐 깨지기 쉬운 거 이런 건 따로 잘 포장을 해줘야겠고요.
격리 환자의 식기는 멸균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격리 환자가 남긴 음식은 사료로 써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안 돼요. 격리 환자가 남긴 음식은 무조건 소각입니다. 그걸 사료로 쓰면 그 사료를 먹은 동물한테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또 오염이 되잖아요. 소각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병원에서는 비슷한 환자들끼리 모아둡니다. 감기 환자는 감기 환자끼리, 장염 환자는 장염 환자끼리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여기 센 균이 있는데 약한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옮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환자끼리 같은 병실을 쓰고요. 그걸 바로 코호트 격리라고 한다. 용어만 알아두세요. 최근에 접촉주의라는 말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들 슈퍼박테리아예요. 메치실린, 방코마이신, 카바페넴 웬만한 항생제로 안 죽습니다. 항생제가 단계가 있어요. 1차, 2차 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항생제를 독한 걸 아무리 때려박아도 안 죽는데 어떡해요. 그럼 위험하겠죠. 그래서 나는 항생제를 쓴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2세대 항생제도 때려붓고 3세대 항생제도 막 때려부었는데 균이 안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슈퍼박테리아가 내 몸에 있네요. 나는 항생제 쓰질 않았기 때문에 요 작은 항생제만 써도 약이 들어야 되는데 슈퍼박테리아이기 때문에 3세대, 4세대 항생제 써도 나도 균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자라는 말이 접촉주의입니다.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침 이런 거 재활용하면 안 되죠. 이 슈퍼박테리아 환자한테 썼던 주사기 나한테 들어가 봐요. 100% 감염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주사바늘 이런 거 다 뚜껑 씌우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뚜껑 씌우지 말라고 해요. 그거 뚜껑 이렇게 씌우는 거 힘들잖아요. 요 주사바늘에. 씌우다가 내가 찔려요. 그럼 감염이에요. 누구한테 찔렸는지 모르고 이거는 뭐 B형 간염 환자 썼던 바늘인지 뭔지 모르는데 뚜껑 닫다가 내가 감염되면 이게 뭔 사고예요? 뚜껑은 다시 씌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환자에게 나온 폐기물은 반드시 라벨을 잘 붙이고 폐기도 잘 해줘야죠. 이 부분은 아까 했던 복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멸균 물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리 멸균한 물품이라고 해도 공기 중에 계속 풀어놓으면 오염이 됩니다. 멸균 물품은 써야 될 때만 미리미리 풀어놓고요. 부득이하게 먼저 풀어놔야 돼요. 그러면 멸균포로 덮어서 보호를 해둡니다. 그리고 아까 멸균 날짜, 유통기한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특히 고압증기 멸균 2주 넘어가면 오염이에요. 그리고 이 멸균 표시가 확실하게 있는지, 표지가 까맣게 확실하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개봉된 흔적, 오염된 자국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이 멸균포를 피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스티커 떼겠죠. 이 멸균 표지 떼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열어주고 맨 마지막에 내 몸과 가까운 쪽을 열어줘요. 만약에 반대로 여기부터 한다면 내 손이 위로 넘어가면서 요 위에 걸 만지게 되고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 쪽부터 열고 양쪽, 그 다음에 나랑 가까운 쪽을 연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깨끗한 멸균포라 하더라도 겉의 경계선은 오염이 됐다. 그래서 요 안쪽이 멸균이지 이쪽은 오염된 부분이다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멸균 용품만 여기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소독된 물품 올리면 세균씨 묻어서 오염이라고 했어요. 소독 용액을 쓰는 것도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도 필요할 때만 열고 다 썼으면 닫아두는 게 좋겠죠. 개봉된 날짜를 표시해줘야 유통기한이 언제고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뚜껑을 잡을 때는 요 안쪽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면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둘 때는 내면이 위로 올라가게 둬야 돼요. 그리고 소독 용액을 따를 때는 라벨이 붙은 쪽이 위로 가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면 용액이 흘러서 라벨이 오염이 돼요. 그러면 이 라벨이 다 지워지고 얼룩덜룩해지면서 이게 무슨 용액인지 모릅니다. 라벨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쪽으로 잡게 두고요. 병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 한번 따른 용액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병에 채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소독 용기가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건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염균들이 여기 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돌려서 줘야지 소독된 열려있는 용기 위로 이렇게 전해주면 난리 날 거예요. 특히 수술방에서 그러면 진짜 난리 나죠. 이동겸자가 있는데 섭자라고도 하고 뭐 감자라고도 하고 포셉이라고도 불러요. 핀셋은 치과에서만 쓰는 작은 집게 같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좀 긴 집게를 말을 해요. 오염 방지를 위해 이렇게 용기가 있다면 하나씩만 꼽아둡니다. 여러 개 꼽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멸균 시간이 24시간이에요. 소독 용액을 부어서 잠기게 둬줘야 되고요. 소독 손끼리 이렇게 주고받을 때도 겸자끼리 닿지 않게 조심해줘야 돼요. 그리고 겸자를 꺼낼 때는 이게 꺼내다가 이 안쪽에 닿으면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끝에를 오므려서 꺼냅니다. 그리고 이 섭자의 끝은 항상 아래 방향을 향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오염이에요.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항상 시야에 보이게 허리 높이 이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 멸균 섭자인데 허리 아래쪽은 오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 높이 이상으로 시야에 보여야 되고요. 멸균된 물건을 소독된 부위에 놔야 된다면 멸균과 소독이 닿으면 오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자 끝이 이렇게 닿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공중에서 툭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멸균된 물품을 집어야 된다면 반드시 이 멸균 겸자를 사용해서 꺼내줘야 되죠. 만약에 겸자가 오염됐어요. 모르고 떨어뜨렸거나 손으로 만졌거나 아니면 소독된 거랑 닿아서 오염이 됐거나 이런 거죠. 오염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걸쳐두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놔서 오염됐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래서 오염된 거 표시된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꼽혀있네? 내가 다시 예쁘게 놔야지 하고 원상복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표시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염됐구나 쓰지 말고 다시 멸균 용품 꺼내야겠구나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중요한 만큼 내용도 많이 길었어요. 이해가 안 간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 파트는 정말 꼭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